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계사 사무실에서 사무 업무 보는 일반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회계사는 아니고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며 예비신랑을 만났고 연애 조금 하다가 남들처럼 나이도 어느 정도 차서 결혼을 생각하던 시기였는데 우리 예비신랑이 인성도 너무 좋고 정말 든든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예비신랑이 성격 워낙 좋아 우리 집이랑은 연애할 때부터 왕래가 자주 있었는데 저는 예비신랑이 굳이 연애할 때부터 시댁 들락날락해서 피곤할 거 있느냐 발걸음도 못하게 해서 결혼하기로 딱 부모님들께 이야기하고 나서야 예비시댁에 처음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예비시댁 들락날락하면서 며느리 노릇하려고 들지 마. 그런 거 싫어. 막 굽히고 숙이고. 사람이 간사해서 잘해주면 같이 잘해줘야 하는데 당연시하게 되는 게 사람이더라고. 난 우리 엄마한테 당신이 숙이고 들어가는 거 싫어.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지금부터도 그러지 마. 알겠지? 아우, 알았어. 그런 거 안 해. 그래도 그냥 당신 어머니는 어떤 분인지, 집안 분위기는 어떤지 그런 거 궁금하기도 하니까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 다 마음 먹고 나서 인사 가서 그때부터 알아가는 것도 좀 웃기지 않아? 아, 그런가? 미리 좀 간봐둬야 하는 건가? 아니, 굳이 간봐둘 필요 없는데 당신은 당신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하고 살면 된단 말이야. 알아. 그래도 그냥 얼굴 한 번만 비춰보자. 분위기 어떤지 대충은 알아둬야지 나도. 아무리 나 하던 대로 하고 산다 해도 명절에도 뵐 거고 경조사 때도 뵐 거 아니야. 그런가? 아, 그럼 알겠어. 그러면 엄마는 말고 우리 형이랑 형수님 한번 만나봐. 그럼 대충 답 나올 거야.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만 보고 그 뒤로는 자주 막 왕래하고 연락하고 그러지 않기다. 예비신랑은 행여나 제가 벌써부터 피곤해지기라도 할까봐 본인이 앞서서 방패막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집안 분위기 정도는 파악해두려고 끈질기게 예비신랑을 졸라서 예비 형님과 예비 아주버님을 소개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가기 전부터 예비 신랑이 예비 형님 욕을 좀 하더라고요. 형수님은 다 좋은데 사람이 좀 뭐랄까? 가끔 가다 몰상식해 보일 때가 있어. 변호사거든. 그래서 은근히 사람을 좀 아래로 깔아보는 경향이 있달까? 그게 매 순간은 아닌데 대화 몇 번 하다 보면 툭툭 던지는 그 말에서 그런 게 느껴져. 에? 정말? 혹시 본인이 변호사셔서 그 프라이드가 엄청나신 거 아니야?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막 친하게 지낼 필요도 없고. 당신도 끌릴 거 없으니까 그냥 할 말은 하고 무시해도 돼. 알았지? 굳이 굽히고 들어갈 필요 없어. 직업 말고는 내세울 게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알았어. 아이, 그래도 아무리 당신 형네 부인인데 이렇게까지 싫어해? 나는 사람 됨됨이를 보지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직업이 뭔지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 걸로 과시하는 인간들 치고 결핍 없는 사람 못 봤어. 자기한테 뭐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런 거칠애 말고는 보여줄 게 없어서 자꾸 그리로 시선이 쏠리게 하는 거지. 하여튼 나는 형이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나 모르겠어. 제 눈에 안경인지 뭔지. 나는 남자 하나 잘 고른 것 같아. 이렇게 사람이 진중하고 아주 된 사람이야. 알아줘서 고맙지. 어쨌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아마 가면 형수님이 생색도 팍팍 낼 텐데 밥 실컷 얻어먹고 아주자고. 그렇게 실제로 만난 예비 형님과 아주버님은 예비 신랑이 이야기한 그대로였어요. 어머, 예비 동서 될 사람인가 봐. 예쁘장하게 생겼네. 어쩐지. 아니, 우리 도련님이 직업이 좀 좋아요. 난 또 하도 직업이 평범하길래 얼굴이 대체 얼마나 예쁘면 도련님을 다 홀랑 꼬셨나. 혹시 꽃뱀인가 했잖아요. 정답은 이거였네. 예비 형님은 손가락들로 제 얼굴을 휘휘 가리키며 욕도 아니고 칭찬도 아닌 정말 무례한 말들을 내뱉었어요. 보잘것없는 직업을 까면서 마치 얼굴로 제 예비 신랑을 홀린 꽃뱀인 양 말씀하셨죠. 안녕하세요. 이거 예비 형님이 해주신 게 칭찬인지 농담인지 구분이 안 가서 감사해야 할지 꽃뱀은 아니라고 해명을 해야 할지 제가 감이 안 잡히네요. 네, 다행히 꽃뱀은 아니라 그냥 성실하게 돈 버는 직장인이랍니다.
저 역시 은근히 받아쳤어요. 예비신랑은 제 대답을 듣고는 묘하게 콧구멍을 벌렁거리면서 웃음을 참더라고요. 예비 형님의 표정도 묘한 것이 본인의 무례함을 제가 꼬집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 참 형수님은 저를 무슨 꽃 빼면 놀아나는 등신 취급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 예비 신부가 워낙 외모가 출중하기는 하죠. 칭찬만 듣겠습니까? 여전하시네요. 형수님 말은 듣다 보면 이게 웃어야 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웃을 수 있는 이야기만 좀 해주세요. 어쨌든 오랜만에 얼굴 뵈서 반갑습니다. 곧 결혼 앞두고 있어서 승현이가 집안 분위기도 좀 궁금해하고 해서 미리 좀 맛보여주려고 만남을 주선했어요. 내가 뭘 또, 그냥 이쁘다고 이야기한 거지 뭐. 예비 형님이란 사람은 제 신랑이 그렇게 돌려 말하자 또 금세 말을 바꿨어요. 한두 번이 아닌 모양인데 여전한 것을 보면 보통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예비 형님의 은근한 갑질과 자랑은 반복이 되었어요. 직원이 물통과 앞접시를 가져다 주었는데 예비 형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본인 옆에 놓인 물통과 앞접시였고 저는 그 식기들과 가장 멀리 앉아 있었는데 마치 저보고 세팅하라는 듯한 눈치였어요. 그냥 모른 채 했어요. 이럴 때 눈치 빠르게 행동해봤자 호구 잡힌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굳이 이런 상황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저를 시키려는 예비 형님의 태도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예비 형님의 입이 또 한 번 열렸어요. 승현 씨는 지금 다니는 곳이 첫 직장인가? 사회생활 많이 안 해본 티가 나네. 아니요, 저 아마 공부만 오래 한 사람들보다 사회생활 많이 했을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집이 힘들어서 남들보다 좀 빨리 돈 번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활력 하나는 또 알아줘요.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식기 세팅 안 했다고 저를 돌려까길래 저도 공부만 오래 한 형님을 돌려깠어요. 예비신랑도 본인 형이랑 이야기하다가 제가 기싸움하는 걸 느끼자 바로 저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같더라고요. 형, 저런 건 형이 해야지. 와이프 옆에 놓여져 있으면 남자가 말이야 매너가 있어야지. 어쩜 이렇게 눈치가 없어. 형, 결혼 생활 처음이야? 그렇지 처음이지. 난 아직도 안 해본 총각이고. 예비신랑이 웃으면서 본인의 형에게 화살을 돌리자 예비 형님이 또 한 번 표정이 썩으면서 본인이 식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어찌나 유치하든지. 저보다도 저희 예비신랑이 예비 형님을 아주 가지고 노는 듯 보였어요. 야, 내가 변호사 인생 살면서 식기 세팅해 본 지가 얼마만인지 몰라.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온 건지 고작 식당에 가서 식기 세팅해주는 데까지 이렇게 난리인가. 참 세상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구나 싶더라고요. 저 역시 어디 가서 기싸움으로 밀리지는 않는 사람이고 부당한 건 또 못 참는 편인데 저희 예비신랑이 가운데에서 알아서 다 정리해 주더군요. 이후에도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일부러 물통을 제게 건네주어 제 옆쪽에 놔두게 한 다음 자기 물잔에 물 좀 채워달라 시키는 등등 유치한 짓을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그럴 때마다 예비신랑이 제자리에 있던 물통을 뺏어가고 꼭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형수님 어제 뭐 짜게 드셨어요? 아님 여기 음식이 좀 간이 세게 느껴지시나?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물 제일 많이 드시네. 그냥 이거 형수님 가져다 드세요. 저희는 보통 식사 중간에는 물 잘 안 마시니까 편하게 옆에 두고 드세요. 물 한 통 더 달라 할게요. 그러더니 예비신랑이 물통도 2병 더 시켜서 예비 형님 옆에 전부 가져다 세워두더군요. 속으로 얼마나 웃겼나 몰라요. 그 만남 자리에서 느꼈던 건 제가 신랑감 하나는 잘 골랐다는 거였어요. 예비신랑이 가운데에서 눈치 빠르고 센스 있게 잘 챙겨주는 모습을 더 봐버려서 결혼 안 할 이유가 없겠다 싶었죠. 가서 지지 않을 자신도 있었고 어차피 몇 번 보지도 않을 사이기도 했고요. 몇 번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이면 참 재미있겠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전 굳이 싸움 걸어오는 사람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물어뜯고 맞서는 성격이거든요. 그러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약간 지지 않고 받아치는 체질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피하는 게 현명한 거죠. 어쨌든 저는 피하면 되려 스트레스를 받는 체질이라 받아치면서 나름 재밌게 스트레스 간간히 풀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집안 분위기는 제대로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빌런이 누군지는 파악할 수 있었으니 되었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결혼식 날짜를 제대로 잡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댁에도 인사를 가게 되었죠.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해보고 딱 정착해서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을 한 게 불과 3년 정도 되었어요. 저희 집안이 원래 좀 가난했고 학자금도 아직 다 갚지 못한 상태였어요. 거기다가 저희 엄마께서도 나이가 드시면서 없던 질병까지 얻으신 바람에 치료비까지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던 상황이어서 돈이 모이는 족족 거의 다 나가버리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이렇다 할 근사한 선물은 못 사갔고 백화점에서 과일 박스 하나랑 우리 예비 신랑이 홍삼을 또 사서 들려주더라고요. 이거 당신이 샀다고 해? 알았지? 내가 산 거 아니야. 알지? 고맙게도 예비 신랑의 센스 덕분에 전 나름대로 그것까지 들고 양손 무겁게 인사를 갔어요. 선물 내려놓고 인사하는데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죠. 얼굴 참 곱다. 그래, 오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 준현이랑 연애 꽤 오래 했다고 들었는데 어째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 난 그래서 연애하다 말 처자인가 했지 뭐니. 근데 오히려 얼굴 한 번을 안 보여주던 처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정말 깜짝 놀랐다. 내가 막았어. 승현이는 궁금하다고 뵙고 싶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결혼하면 뵙게 될 거고 주기적으로 뵈야 할 텐데 벌써부터 볼 필요 있나 싶어서. 그리고 결혼하자고 약속한 사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얼굴 알아두면 서로 불편하지. 결혼 약속했으니까 이제 안면 토해야 할 것 같아서 인사 온 거야. 그러니 서운해할 거면 나한테 서운해. 으이그, 내가 뭐하러 그러니?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서운하긴. 오늘 처음 만났는데 서운할 게 뭐가 있어? 너는 걱정일랑 말아라. 내가 뭐 옛날 시엄마들처럼 그렇게 빡빡하고 앞뒤 꽉 막혀서 시집살이나 시키는 그런 시엄마인 줄 알아? 아니면 다행이고. 차장님이 왜 전화를 하시지? 뭐 문제 있나? 나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어제 미팅 자료 넘겨드린 거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화하신 모양이야. 중요한 거 같으니까 잠깐 받고 올게.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예비 신랑이 회사 전화가 와서 그렇게 받으러 방을 나갔는데 아주 잠깐 자리를 비우자 예비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실은 우리 큰며느리한테 이야기 좀 전해들은 게 있거든. 애가 좀 대바라지고 뭐 잘못 배운 것 같다. 직업도 변변찮은데 얼굴로 우리 준현이를 홀린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니? 준현 씨에 비하면 뭐 월급도 적고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얼굴 하나 믿고 팔자 고치는 되바라진 여자였으면 준현 씨 말고 돈 더 잘 버는 남자를 제대로 홀리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저는 준현 씨랑 결혼해도 계속 일 다니면서 같이 돈 벌 거고요. 여기서 경력 착실히 쌓아가면서 제 월급도 천천히 올려갈 생각이에요. 아니 그럼 지금 나이에도 왜 아직 사무 보조 수준밖에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집에서 공부 안 시켰니? 사무 보조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혹시 형님 되실 분이 그러세요? 참...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반 업무 보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신 모양이네요. 그리고 저희 집안이 어려웠어요. 어려운 상황에 어머님도 나이 드시면서 없던 병이 생기시다 보니까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했고 대학교는 다니다 중퇴하고 바로 사회로 나가 돈 벌어 치료비 충당했고요. 뭐? 어머님이 아프시다고? 아직도 아프신 거야 그럼? 아니 그럼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병원비가 나가겠네? 우리 춘현이보다 모자란 게 한두 개가 아니구먼. 큰며느리가 괜히 널 탐탁지 않아 한 게 아니었어. 예, 생각해봐라. 집안도 못 살고 거기다 환자까지 있어 다달이 병원비로 돈 줄줄 세고 네 직업도 변변찮고 대학교 졸업장 하나 없는 네가 지금 우리 준현이한테 가당키나 한 거니?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물론 저희 집이 어렵다 보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야 있겠지만 그걸 지금 제 앞에서 대놓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 집안이 단순히 못 산다고 무시하고 제 직업도 무시하시고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 무례하시다고 생각되는데요. 나중에 저희 엄마도 무시하실 기세네요. 이거 정말 미치는 결혼 아니냐? 한참 모자란 게 명명백백한데 넌 뭐가 그리 기고만장하고 또박또박 받아치는 거야, 어? 아니 내가 이것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는 말이야 결혼 허락받으러 온 애가 그것도 연애 내내 얼굴 한번 안 비추더니 시댁에 인사하러 와서 가져온다는 게 고작 과일이랑 홍삼이니? 못 배운 건지 뭔지? 예, 서연아. 기고만장이 아니라 어머님 지금 말씀이 지나치시는데 제가 무조건 참고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저 키우려고 고생하신 저희 부모님까지 욕되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자식이 그런 말을 듣고 참나요? 큰형님만 배웠을 때도 무력 넘치고 돈에 얽매여서 돈밖에 벌 줄 모르시는 분이라 생각했는데 어머님도 사실은 저희 집안에 돈이 없어서 탐탁지 않으신 거 아니세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가 어이없어하며 벌떡 일어나더니 큰형님을 불렀어요.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큰형님이 신난 발걸음으로 방에 들어왔죠. 그래 큰애야. 네가 쟤 좀 혼내줘라. 아니 인사 오면서 과일 박스랑 홍삼 꼴랑 이거 하나 사오는 애가 어디 있다니. 네가 되바라졌다고 전해준 게 아주 탁 맞아. 내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또박또박 받아치고 아주 잘났어. 집안이라고는 돈 한 푼도 없이 돈 까먹는 병자만 데리고 사는 주제에 뭐가 그리 잘났다고? 고개 푹 숙이고 이쁘게 봐주십시오 해도 모자랄 판이구먼. 네 형님은 말이다. 나한테 인사 올 때 명품 신발을 사온 사람이야. 제 말이 맞죠 어머님? 기본 소양이 덜 되었다니까요. 그날도 얼마나 제가 어이가 없었던지 몰라요. 저희 집의 둘째 며느리 될 사람인데 그냥 들여서는 큰일 나겠다 싶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죠. 오냐 그래. 우리 사짜 며느리가 혼을 내야 저 거지 같은 애가 정신을 차리지. 근본도 안 대먹은 천한 것 교육 좀 네가 다시 제대로 시켜라. 네가 살면서 언제 변호사님이랑 만나 이야기를 해보겠니? 네 형님이 그 대단하신 변호사니까 너 다시 제대로 좀 배워라.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형님은 아주 환상의 콤비가 따로 없었어요. 둘이서 티키타카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서랍장에서 주섬주섬 긴 나무 막대기 같이 생긴 걸 꺼내는데 무슨 회초리 같이 생겼더라고요. 그걸 예비 형님에게 건네주는데 예비 형님은 또 그걸 신이 나서는 받아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럼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잘 가르치겠어요. 그 짧은 시간에 둘 다 엄청난 또라이구나 싶었어요. 이게 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가 싶고 오히려 이거 혹시 시댁에 인사 와서 몰래카메라라도 찍는 건가 싶었다니까요. 어디서 예비 신랑이 웃으면서 찍고 있는 건 아닐까 두리번거리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만큼 제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허구 같았어요. 제가 벌떡 일어나서 예비 형님과 눈을 맞추고 한마디를 하려던 그때였어요. 예비 형님은 회초리를 든 손을 올리고 있었고 저는 그런 예비 형님의 손을 딱 휘어잡고 뭐라 한마디 쏘아붙이려는데 예비 형님이 갑자기 엄청 당황하며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갑자기 울먹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당최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랑 짝짝쿵이 잘 맞아 회초리를 드네마네하며 신나게 휘두르려던 사람이 갑자기 저를 마주하고 얼어버리더니 울먹이다니요. 저는 멍쪄서 이 미친 두 인간들을 번갈아가며 바라보는데 예비 형님이 회초리를 든 손을 떨구더니만 저에게 물었어요. 잠깐만 혹시 왼쪽 목덜미에 그 반점은 어쩌다 생긴 건지 알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똑같은 반점이라 상처예요, 흉터예요? 아니면 원래 어릴 때부터 있던 반점이에요? 분명히 우리 처음 봤을 때는 못 봤는데 왜 못 봤지 내가?
예비 형님은 갑자기 울먹거리며 시어머니가 쥐어주었던 회초리를 내던지고 제 앞으로 와 앉았어요. 제 왼쪽 목덜미 반점을 보면서 울먹거리는데 기분이 참으로 이상했죠. 그때는 겨울이었고 제가 목폴라를 입고 있었으니까요. 반점 괜히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싫어서 여름에도 자주 스카프로 가리고 다니니까요. 이거 흉터는 아니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랬구나. 그래서 못 봤구나. 혹시 어릴 때 사진 같은 거 없어요? 부모님이랑 찍은 사진이라던가. 아니, 그보다 어릴 때 형제 있었지 않았어요? 저 어릴 때요? 유치원 때는 있는데 그전 사진은 없어요. 그 앨범을 엄마가 잃어버리셔서요. 그리고 저 외동이에요. 얼마나 어릴 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전 형제 없어요. 사실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제 어릴 적 앨범이 전부 다 이사를 오면서 잃어버려서 없다고 하셨거든요. 거기다 웬 뜬금없이 형제가 있느냐는 질문까지 받으니 가면 갈수록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형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면 혹시 아버지 사진은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가족 사진 찍은 거 있으면 한 번만 보여줄래요? 아니 얘, 너 갑자기 왜 그러냐? 왜 갑자기 멍한 사람처럼 횡설수설이야? 근데요, 정말 우습게 예비 형님이 제게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마다 제가 없더라고요. 앨범도 없으니 가족 사진도 없고 아버지란 사람은 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해서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어요. 자꾸만 제게 없는 것들만 예비 형님이 쏙쏙 골라 물어보고 보여달라기까지 하니까 제가 점점 예비 형님에게 말려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혹시 저를 아세요? 아니면 뭐 저희 엄마를 알고 계시기라도 하는 거세요? 혹시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셔? 아니지. 자, 이거 봐봐. 그럼 내가 왜 이러는지 승현 씨도 알 거야. 예비 형님은 그제야 자기 핸드폰을 들어 웬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저도 보고 사실 좀 놀랬어요. 그 안에는 똑같이 목덜미에 반점이 크게 나 있는 여자아이 둘과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 하나가 사진에 찍혀 있었거든요. 사진과 예비 형님을 번갈아 바라보자 형님이 자기 머리카락을 들춰내며 본인 목덜미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저도 형님의 반응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글쎄 왼쪽 목덜미에 저랑 거의 비슷한 반점이 크게 나 있었던 거예요. 여기 내 반점도 못 봤지? 나도 늘 목을 가리고 다니는 옷만 입고 다니니까. 사실 우리 아버지가 둘째만 데리고 어딜 나가셨다가 둘째를 잃어버렸다고 했어. 목덜미에 큰 반점이 있는 애라 눈에 띄니까 동네 사람들 중에서라도 누가 발견할 거고 그럼 금방 찾으실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그걸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못 찾으셨어. 근데 그게 지금 저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고작 반점 하나 때문에요. 아직 친자 검사를 한 것도 아닌데 벌써 너무 확정 지으시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여기 반점 있는 사람이 어디 저희 둘뿐이겠냐고요. 너 아버지 얼굴은 기억나? 사진 하나라도 있어? 아니면 태어났을 때 사진, 신생아 때 사진이라든지 아주 어릴 때라도 부모님이랑 함께 찍은 사진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근데 하나도 없잖아. 아버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물론 기억은 안 나요. 저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고만 했으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엄마는 살아 계세요. 그럼 어머니께 다시 여쭤봐. 그 목점은 하도 특이하게 생겼고 나랑 내 동생이 같은 위치에 있어서 이렇게 확신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마 어머님께서 뭔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숨기고 계신 걸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드네. 잃어버린 내 동생을 이렇게 찾게 되는구나. 예비 형님이 잃어버린 동생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난리를 치다가 이제는 저한테 내 동생 하며 울고 계셨어요. 그 바람에 예비 시어머니의 회초리고 뭐고 다 내팽개쳐진 채 방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죠. 전화를 끝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던 예비 신랑도 예비 시어머니도 벙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저랑 예비 형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아닐 거란 생각에 빨리 오해가 더 커지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 저 승연이에요. 엄마,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솔직하게 대답해줘요. 알았죠? 딸,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나야 늘 우리 딸한테 솔직하지. 왜, 뭘 물어보려고? 내가 오늘 시댁에 인사하러 왔다가 예비 형님을 만났는데요. 이분 왼쪽 목덜미,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생긴 반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나 엄마 친딸 맞지요? 정말로 우리 가족 사진 하나도 없고 나 갓난아기 일 때 찍은 사진도 하나도 없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이상해서요. 제가 평소와 달리 심각하게 묻자 엄마도 잠시 가만히 계시더니 이내 입을 여셨어요. 그 형님이란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했니? 저를 잃어버린 자기 동생이라며 울고 계세요. 그러면서 어릴 적 사진, 아버지 얼굴 기억나냐 이런 걸 묻는데 단 하나도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상한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와보니까 이상하긴 이상한 것 같아요. 엄마,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요. 저는 엄마에게 혹시나 해서 물어보면서도 당연히 엄마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실 줄 알았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나이 30에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걸 안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예비 형님의 큰 오해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가 제 말을 들으시더니 갑자기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승연아, 미안하다. 사실 내가 너 엄청 어릴 때 혼자 돌아다니는 걸 보고 집으로 데려왔어. 근데 며칠 뒤에 엄마가 있는 동네에도 너를 찾는 전단지가 몇 개 붙어 있더구나. 엄마가 근데 그걸 못 본 채하고 너를 계속 키웠어. 내가 남편이랑 아이를 못 가졌는데 그래서 너를 데려다가 친딸처럼 키우고 있었던 건데 이게 정이 드니까 못 보내겠더구나. 처음에는 부모를 찾아줘야지 생각했는데 키우다 보니 며칠 사이에 정이 들어버려서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네 친엄마가 아니야. 엄마, 그게 무슨... 지금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친부모가 저를 찾는 걸 알면서 엄마가 모른 채 키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고요? 저는 엄마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 엄마가 제 친엄마가 아닌 것도 충격이었고 제 친부모가 나를 찾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하고 저를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키웠다는 게 많이 충격적이었죠. 어쨌든 그게 올바른 행동은 아니니까요. 어떻게 보면 친부모와 자식 사이를 일부러 갈라놓은 행동이잖아요. 내 가족이 우리 엄마가 도덕적으로 저질러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매우 몹시 혼란스러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친엄마가 아닌 엄마가 밉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키워준 것도 사실이고 저는 사랑도 정말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애정과 고마움은 여전했는데 애정과 엄마가 저지르신 비도덕적 행동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 좀 충격적이었던 거죠. 승연아, 나도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고 있다. 너한테 용서해달라 하지 않으마. 그래서 네 자매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셔? 아버지가 너 찾고 있다고 하니? 엄마의 물음을 저는 그대로 예비 형님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럼 제 친아버지라는 분은 아직도 저를 찾으시나요? 여전히 찾고 계시지. 늘 가슴 아파하시고 아직도 눈 감으면 그때 둘째 잃어버린 기억에 힘들어하셔. 친자 검사도 당연히 하겠지만 보자마자 내가 느낌이 와서 내 동생이라는 느낌. 지금 바로 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아버지 한번 뵈러 가지 않을래? 아버지는 보자마자 바로 아실 수도 있잖아. 부모가 자기 자식 하나 못 알아보겠어? 라고 하셨어요. 예비시댁에 인사하러 왔다가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식인지 혼란스러웠지만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려 형님을 따라 그 자리에서 바로 제 친아버지라는 사람을 보러 가기로 했죠. 예비신랑이 자기도 가겠다고 했지만 제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예비 형님과 둘이 차를 타고 살면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동네로 향했죠.
예비 형님의 직업을 보며 집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다는 것만 예상을 했는데 집은 생각보다 으리으리했어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집안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집이더라고요. 솔직히 집 보고 뜨악했어요. 예비 형님이 초인종을 누르고 저예요 하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예비 형님을 따라 집 안 마당을 가로질러 안으로 들어서자 집안일 봐주시는 가사 도우미로 보이는 분이 마중 나오시더라고요. 어쩐 일로 일찍 오셨어요? 사장님 2층 침실에 방금 들어가셨어요. 손님도 같이 오셨나 봐요. 차 내어드릴까요? 차는 됐어요. 이따가 제가 부르면 그때 올라와 주세요. 제가 내려올 때까지 아무도 2층에 올려보내지 마시고 1층에만 계셔주시고요. 하셨죠? 저희는 그렇게 2층으로 올라갔고 아버지란 사람이 있다는 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제가 누구 데려왔는지 한번 보세요.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예비 형님은 방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저도 친아버지란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죠. 그분 왼쪽 목덜미에도 저와 같이 보이는 반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저를 보자마자 목덜미에 반점을 보고 놀라서 엉엉 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대체 네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명을 달리했으면 어쩌나. 아무리 뒤져도 널 못 찾아 내가 정말 널 다시는 못 보는 줄로만 알았다. 눈물로 지새운 밤이 몇 날 며칠인데 그래도 이렇게 보게 되는구나. 그렇죠, 아버지. 잃어버린 둘째 맞죠? 딱 봐도 아시겠죠? 다 맞아. 내가 그날 널 잃어버리기 전까지도 봤던 얼굴이 얼마나 생생한데. 정말 제가 친딸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고작 이 반점 하나 때문에요? 저는 아직도 잘 못 믿겠어요. 이게 진짜 사실인지. 부모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자기 자식은 알아보는 법이다. 네가 정 못 믿겠다면 유전자 검사 그거 하면 되지 않겠니? 그래, 그건 어찌 지냈니? 어디서 살고 있어? 지금까지 널 키워준 부모는 누구고? 배 굶고 고생은 안 했어? 그분이 저희 어머니에 대해 묻기 시작하자 저는 저희 엄마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 사진을 보시자 갑자기 아버지란 분이 크게 당황하며 울먹이시더군요. 내가 죽을 죄를 지어 이런 벌을 받는 건가 보다. 그랬구나. 그런 거였어.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시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아버지가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시는데 아까 저를 키워주신 엄마가 해주신 이야기랑은 또 달랐어요. 너도 아마 네 엄마에게 듣게 될 테니 솔직히 이야기하마. 내가 실은 젊었을 적에 네 엄마에게 못할 짓을 했어. 엄연히 가정에 있으면서 그 사실을 숨기고 네 엄마와 바람을 피웠다. 네 엄마는 몰랐어. 나중에 너를 낳고 나서야 알았지. 뭐예요? 저희 엄마를 아신다고요? 그럼 진짜 저 형님이 보여준 사진 속 아이가 저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보다 저희 엄마를 지금 상간녀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날 키워준 엄마가 아니라 진짜 친엄마가 맞는 거잖아. 근데 엄마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대체?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 아버지란 인간이 우리 엄마한테 본인이 유부남인 걸 숨기고 바람을 피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 두 집 살림을 차렸던 거죠. 나중에 저를 낳고 나서야 저희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널 낳고 나서 너희 엄마가 알아챘고 그때 딱 내 아내도 내 불륜 사실을 눈치챘어. 그때 내가 너무나도 네 엄마에게 못할 짓을 했다. 너를 엄마에게서 데려와서 키우려고 했다. 아내도 차라리 아이를 데려오고 다신 그 여자한테 가지 말라고 했고. 두 집 살림 차리셨던 거네요. 걸리고 나선 가차없이 엄마를 버리고 저까지 뺏어 오신 거고요. 그냥 못할 짓 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근데 무슨 낯으로 저를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으니까 나도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그럼
저희 엄마는 당신한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서 본인이 낳은 딸까지 빼앗겼던 거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너랑 단둘이 나와 있는 걸 본 모양이구나. 제 자식이라 좀 컸어도 다 알아봤겠지. 내가 널 알아본 것처럼. 그래서 널 다시 데려가서 키웠던 거구나. 나는 네 엄마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살던 집도 없어졌으니 찾으러 간다 한들 찾지도 못했겠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희 엄마가 거짓말 하신 게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더군요. 그냥 제가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이라는 걸 모르게 하시려고 거짓말 하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본인이 그냥 길 잃어버린 애 데려다 키운 나쁜 사람이란 식으로 둘러대신 거겠죠. 저희 엄마는 제가 혹시나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인 걸 제가 알고는 상처받을까봐 숨기셨는데 당신은 그걸 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참 대단한 부정이네요.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얼굴도 모르던 아버지란 사람이 더 싫어졌어요. 그런데 와중에 예비 형님은 아버지란 사람이랑 잘해서 그런가 가재는 개편이라고 옆에서 울며 아버지도 너 많이 찾았다고 편을 들더라고요. 승현아, 아무리 그래도 네 아버지야. 네 아버지도 젊을 적에 하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한 번 실수하셨던 거고 그때 널 잃어버린 뒤로 늘 참회하시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셨어. 네가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도 있잖니. 용서요? 참회요? 평생 찾게 놔둘 걸 그랬네요. 엄마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면서 한평생을 참회하셨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나 저희 엄마한테 어떤 득이 되었나요? 저희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저희 엄마를 힘들게 만든 범인이 여기 계신 줄 오늘에서야 알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용서 못해요. 정말로 모르고 살았어도 되었을 뻔했어요. 차라리 얼굴도 모르고 일찍 돌아가셨어도 정직한 아버지가 나왔어요. 설령 그게 거짓이라 하더라도요. 뻔뻔하게 불륜 저지른 사람이 제 친부라니 너무 실망스럽고 싫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려 하셨던 거잖아요. 아버지가 한 행동을 생각하면 저희 엄마는 아버지에게 과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용서 못한다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지고 매정하게 돌아서는 저를 예비 형님이 붙잡으며 대신 사죄했어요. 승현아, 네가 어떤 심정인지 너무 잘 알아. 그래도 아버지 사실날 얼마 안 남았어. 아버지란 사람도 젊었을 적 철없이 했던 거고 지금은 누구보다 후회하며 한평생 너를 잃어버려서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왔던 것으로 이렇게 벌을 받고 있지 않았니? 너도 자식 생기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거야. 네가 아직 자식이 없어서 그래. 아버지의 허물은 내가 대신 사과하마. 너도 어쨌든 아버지 자식인데 자식된 도리로 허물 한 번쯤은 덮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아까 너 보자마자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너도 봤잖아. 자꾸 감싸주려고 하지 마. 나는 자식이 있고 내 배우자가 있으면 절대 바람이나 두 집 살림 같은 짓 안 해요. 태어날 자식 보기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부모의 허물 덮어주는 게 자식이라고요? 저한테 부모는 저희 엄마 한 명뿐이에요. 나중이면 모를까 지금 당장은 한평생 날 키워주신 저희 엄마를 그렇게 대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지 편들 거면 할 말 없으니까 이 손 놓으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자 예비 형님도 더 뭐라 이야기도 못한 채 제 손을 살포시 놓아주었어요. 그대로 저는 혼자 집을 나와 엄마에게 가려 했죠. 그런데 예비 신랑이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미안, 혼자 갔다 온댔는데 그래도 걱정되어서 쫓아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괜찮아? 어디 데려다 줄까? 엄마한테 가고 싶어. 지금은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가는 길에 머릿속 정리도 좀 하고 어떻게 이야기할지 정리 좀 해볼게. 잠깐만 시간 좀 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근데 아까 우리 엄마 방에 꺼내져 있던 나무 막대기는 뭐야? 무슨 회초리같이 생겼길래 뭐냐고 엄마한테 물으니까 말을 안 하시던데. 혹시 당신 그거 뭔지 알아?
그거? 내 직업이 변변찮고 집안도 못 살고 우리 엄마 아프셔서 줄줄이 병원비로 살 텐데 당신이랑 결혼한 거 너무 미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고작 과일이랑 홍삼 사왔냐고 하시면서 형님 불러다가 회초리질 하라고 시키시던데. 저는 그냥 줄줄이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예비 신랑 당연히 경악하면서 자기 엄마랑 형님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했죠. 뭐? 우리 엄마가 그런 소리를 했어? 아, 진짜 어떡해. 나이 들고 엄마 노망 나셨나 봐. 내가 정말 너무 창피하고 얼굴을 못 들겠다. 아이, 그래서 형수님도 또 좋다고 그걸 들고 당신한테 휘두르려고 했어? 그러다 내 목 여기 반점 보고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야. 아, 말